약 100년간의 전국 시대를 종식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릇된 야망이 불러온 비극 조선 침략. 그렇게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당시에 한 15만 병력을 이끌고 왔었는데 군대는 당시 거의 세계 최강이었어요. 군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편제예요. 동네에서 그냥 모으니까 규율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사람 당태 정도 물리친 나라가 그치. 문 한 달 만에 수도가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요때 바로 권율 장군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일본군이 조선군 화포의 위력에 놀라겠다. 오. 의병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최고의 공로가 외선을 격파한 게 아니라 병량 수송로를 막은 거예요. 16세기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 임진왜란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16세기 최대의 동아시아 전쟁, 임진왜란. 지난주에 이제 지상전에 이어서 오늘은 해상전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항상 방송을 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냥 인생 자체가 전쟁사세요. 남들이 들으면 자칫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세요. 집에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집안의 전쟁사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요? 네, 요즘에 전쟁이 벌어지셨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해상전 하면 뭐 2분이 시작이고 2분이 끝이십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님은 진짜 많이 보게 됐는데 실제로 배우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순신 장군 이 역할에 대해서는 배우분들도 많이 꺼려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과연 내가 그 이순신 장군의 명성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데 그 배우만큼이나 두 분도 오늘은 약간 좀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전쟁사 도큐멘터리를 하면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임진왜란 해상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 볼 텐데요. 먼저 조선수군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함선을 가지고 전투를 벌였는지 무기고부터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임진왜란의 해상전을 이해하는 기초지식. 오늘은 조선수군 대 일본수군의 무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전에 강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 수군의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속 수군에서 활약했던 수군장 대다수는 해적 출신이었습니다. 바다의 도적, 해적은 아주 잽싸게 노략질을 하고 얼른 도주했을 겁니다. 그러니 해적의 뿌리를 둔 일본 수군의 배 역시 쾌속정이 발달했습니다. 먼저 안택선입니다. 일본 말로는 아다케 부네라고 하죠. 이 배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군함 중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30명의 조총병을 포함해서 약 60명 정도의 전투요원과 노군까지 합해 약 80명이 승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난중일기에 보면 안택선은 지휘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수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요. 특히 갑판 위의 2, 3층 누각은 화포 공격의 집중 목표가 됐기 때문에 항상 반파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군의 실질적인 주력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관선입니다. 일본 전통 배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하야부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택선에 비해 장폭비가 더욱 크고 길고요. 폭이 좁은 날렵한 선체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약해서요. 고작 한 개의 대포만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대포를 쏘게 되면 배가 바로 뒤집어졌죠. 배의 내구성 문제 때문에 배 천장에 밧줄로 매달아서 쏘는 아주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명중률이 떨어지겠죠. 한마디로 대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자, 다음은 조선수군입니다. 조선은 1550년 일본 해적들이 전남 일대에 침입해 약탈과 노략질을 했던 을묘해변 이후에 약 8년 동안
화포 제조에 거국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화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위력적이었던 무기가 바로 총통입니다. 천자 총통은 포구의 직경이 약 11.76cm였고요. 유효 사거리는 약 500m였습니다. 조선 수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총통이었죠. 철안에 납을 코팅한 수철 연유안을 주로 원거리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위력은 일본군 함선을 관통에 격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죠. 다음은 지자총통입니다. 지자총통의 포구 직경은 10.5cm로요. 조선군의 주력 화포였습니다. 보통 세알만한 철안인 조란탄 200개를 장전해서 사용했습니다. 근거리에서 적함에 발사할 경우에 적선은 벌집이 됐고요. 갑판 위에 있는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봤습니다. 당시에는 대포 안에 강선이 없었기 때문에 포탄의 사거리나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반면 날개로 탄도를 안정시키는 화살의 경우 안정적인 궤도를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도와 사거리가 아주 우수했죠. 따라서 새로 화살깃을 만든 장군종 등등을 사용해서 임난 당시 일본군은 조선군이 쏘는 대들보만한 화살에 배가 쪼개지고 돛줄이 끊어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포에서 일본 수군을 압도했던 조선 수군, 그렇다면 함선은 어땠을까요? 맹선은 작고 빠른 왜구의 선박을 추격하기 위해서 만든 배로 아주 빠르고 경쾌했습니다. 그리고 군선뿐만 아니라 화물을 운반하는 조원으로도 쓰였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해적 소탕에 중점을 둔 배였기 때문에 이후 조선 수군 전력 약화의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조선 수군의 간판 스타 판옥선입니다. 을묘 왜군 이후에 전함을 개량할 필요성을 느끼고 명종 10년 새로이 건조된 전함입니다. 왜구가 조총 등의 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맹선의 한계를 느껴서 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대맹선의 크기를 2배로 키우고 방패판과 상가판을 가설해서 나무로 만든 집, 즉 판옥을 얹은 것처럼 제작했고요. 특히 상가판이 높아서 적군이 배 위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거북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거북선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는 태종 13년, 1413년에 한강에서 거북선을 시범 운행했다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이 거북선과 임진왜란 때 실전 배치된 거북선은 구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서로 임명된 이후에 기존의 거북선을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판옥선 위에 방패판 위에 거북등 모양으로 상가판을 씌우고요. 송곳과 창날을 박아 적군이 배에 오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거북선은 전형적인 돌격선으로서 적의 지휘선 공격이 주 임무였습니다. 돌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군과 포수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설계했죠. 특히 사방에서 포를 쏠 수 있는 능력은 일본 군함들을 압도했었습니다. 다만 거북선의 정확한 구조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요. 철갑선의 여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 수군 앞에서 일본 수군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조선의 함선과 조선의 총통을 가지고 조선 수군이 어떻게 싸웠는지 토크멘터리 전쟁사의 전사 분석실로 안내해드리죠. 자, 저희가 무기고를 살펴보니까 이 조선 수군의 파워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 수군이 이 승리를 거둔 데는 뭔가 원동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신다면. 군사적에서 어떤 무기나 전술의 개발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14세기 말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왜구가 전에는 도둑대였어요. 배 한 척 두 척 오던 놈들이 그렇죠. 막 10,000명 넘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가 일본이 이제 보니 이게 아주 이제 군대로 침공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본을 막기 위한 군사 전술을 고민을 합니다. 이게 2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군대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왜군을 격파해야 된다. 그런데 바다에서 격파하려면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 근데 처음에는 고려군도 고생 많이 했죠. 그 최무선의 화포 얘기 많이 하는데 당시 처음에 최무선이 만들었던 화포는 이게 포로 쏴서 격침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무기가 이제 화통이라고 나무통이나 이 흙단지 같은 데 화약을 담아서 심지를 붙여 그렇게 던지는 커다란 수류탄 같은 건데 근데 지금처럼 심지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화약이 불을 붙여갖고 익어서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화약통을 불 붙은 화약통을 머리에 들고 아이고. 충분히 익힌 다음에 던져야 돼요.
난 지금도 어떻게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온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온도계가 있는 것도 터트려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공장으로 찍어내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렇죠. 또 그게 어떤 거는 문제야. 5분, 어떤 거는 10분이야. 정확해. 그게 문제야. 지금도 실험을 못해 이거를. 또 던지려니까 이게 정확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병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갈고리를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걸어서 잡아 당기는 거고 하나는 미는 거예요. 이 왜구는 배에 붙어서 타고 올라와서 백병전을 하거든요. 네. 밀면 거리가 있으니까 못 건너오죠. 그렇죠. 그리고 걸면 도망 못 가죠. 딱 고정시켜 놓고 던지는 거. 딱 던질 수 있는 사거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잡아놓고 던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로 던지는 거니까 배가 자꾸 커지고 일본군은 이제 파고 올라오니까 빠르고 가볍게 해서 치고 올라오고 이래서 이제 판옥선이 나오고 판옥선이 또 거북선으로 발달되는 것은 이런 어떤 전술적 발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실제로 나중에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이 승리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도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동안이나 해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왈가왈부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웬만하면 수군을 안 하려고 안 했어요. 하려고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노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군 같은 경우엔 한번 수군이 되잖아요. 거의 노비같이 세습이 돼요. 아들도 또 수군. 안 하려고 하니까. 주특기가 아빠가 11이면 아들도 11이 되는 거네. 임진왜란을 수군이 구했다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지만 이 수군 병사들이 정말 천민 대접 받으면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군은 안 하려는 게 배가 침몰하면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군 문제 해결하려면 바닷가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을 수군으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진짜 대표적인 탁상공론인데 바닷가에 살면 다 수영할 줄 아냐고요. 저도 바닷가 출신이지만 풀장에서 수영 배웠지.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는 3분의 1이 강이나 바닷가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3분의 1이 배 타나요? 아니,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천역으로 박았는데 이분들이 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거꾸로 나라를 지킨 거죠. 수군, 해전, 뭐 기승전,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첫 승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옥포해전 아닙니까? 이 옥포해전이 지금 옥포 조선소 자리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거기 이제 기념관도 있고 그렇죠. 네네네. 그 옥포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전투잖아요. 네. 분명히 그 조선 수군 병사들도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상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긴장감도 있었고, 그렇죠. 야 이제 싸운다, 막 들떠 있는 병사들도 있었고, 네. 일부는 뭐 공포에 질린 병사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씀 하세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산처럼 무겁게 침착해라. 폭풍 카리스마. 멋있으세요, 정말. 산처럼. 폭풍 카리스마예요, 완전. 마침내 이순신 장군이 출정한다. 옥포해전. 근데 이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SOS를 받고 출동을 하신 거죠? 그게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해임되고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되는데 네.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신중해요. 근데 신중한다는 게 주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옥포가 경상도 구역이라 들어갈 때 이 경상도 구역에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관할 문제가 아니고 물길이라든가 이런 자기 관내가 아니면 전술훈련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싸운다라는 개념인데 나중에 선조가 이걸 트집 잡아. 처음에 이순신이 안 나갔지 않느냐. 뭐 그런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준비된 전투를 좋아하죠. 대부분 명장들은 하나같이 일괄된 공통점이 있어요.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그 방법으로 적을 격파한다. 치밀하게 그러니까 계획을 해온 상태에서. 이순신은 이 방정식을 항상 적용시켜서 모두 승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책에서도 봤어요. 이기는 경기만 한다. 맞아요, 이기는 맞아요, 전투만 한다라는 근데 말이 이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이기기 않으면 안 나간다라고 하면 싸움 회피한 것처럼 되는데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본군은 보급로 때문에 무조건 와야 돼요. 만약에 일본군이 우리 안 갈래 그러고 버티는데 안 나갔으면 이건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리한 데서 싸우지 왜 내가 나가서 그치. 싸우라는 논리가 되는 건데 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또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보면 매번 패턴이 같지가 않아요. 패턴을 조금씩 바꿔요. 일관된 패턴으로 전투를 하면 왜군들도 눈치채죠. 바보가 아니니까. 그쵸. 근데 매번 패턴이 바뀌어요.
부산을 무너뜨리자 일본군은 해상 지휘권마저 손에 쥐려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선 수군은 서해로 나가는 길목 옥포를 사수해야 했다. 신중하게 전투 준비를 마친 이순신은 병력을 이끌고 옥포로 출격, 맹렬한 공격을 퍼부음으로써 적을 격침시킨다. 일본군에게 공포를 심어준 이순신 장군의 불패 신화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그 일본 왜군에게는 정말 그때부터는 공포심이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일단 공포를 떠나서 공포의 차원을 넘어서 거의 사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이 보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올라가니까 보고를 믿질 않아. 이럴 리가 없다. 내 부하들이 이렇게 무능할 리가 없고 조선에 저런 장군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신할만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도 그 장군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왜? 그 장군의 얼굴을 본 적은 모조리 수몰됐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무서워서 막 귀신이다 막 이런 소문까지 떠돌았다고 하는데, 옥포 해전을 승리로 이 서전으로 이제 딱 장식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전 23승 전승이죠. 네, 요게 만약에 230전이 되더라도 분명 이순신 장군은 230승을 하셨을 거예요. 불멸, 무패, 들으면 들을수록 전쟁사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귀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대표적인 승전들을 간추린 지도인데요. 통영 앞바다, 여기서 펼쳐진 한산도 대첩. 야, 이건 뭐 바다뿐만 아니라 임진 외란을 바꿔놓은 그런 해전으로 좀 꼽히지 않습니까? 가장 완벽한 승리,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꾼 한산도 대첩. 전통 해전에는 세 가지 전투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왜군들이 좋아하는 타고 올라가서 칼싸움하는 거. 두 번째가 들이받아서 전복시키거나 깨트리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사격하는 건데, 들이받는 거하고 백병전 하는 거는 사실 연결이 연결되죠. 왜냐하면 목선은 들이받아도 침몰하는 게 아니고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이받으면 그 다음 뭐예요? 같이 백병전이에요. 맞아요. 들이받는 것부터는 누가 제일 좋냐? 로마군이나 그리스 같이 백병전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들이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백병전 하는 거거든요.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딱 붙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패 들고 뛰어가거든요. 그 살라미스 해전 때는 목선이 하도 많이 깨지니까 바다가 완전히 나무로 덮여가지고 땅처럼 걸어다니면서 싸웠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백병전 하면은 왜군이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백병전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사격인데 네. 이때 사격은 요즘처럼 포탄 가서 배가 폭발하는 그런 포가 아니거든요. 되게 산탄, 아, 폭발하는 포탄이 없어요. 인명을 공격하는 포탄이네요. 산탄이거나 뭐 약간 배에 구멍 내는 정도인데, 한산도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게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건데, 네. 배가 좁게 나와서 바깥으로 퍼져 나와야 되죠. 네. 여기 부채살처럼 퍼질 때 그렇죠. 네. 둘러싸면 아, 원을 생각해 보세요. 안쪽보다는 바깥쪽 원이 면이 훨씬 넓어요. 넓죠. 그러니까 병력의 우위가 되죠. 아, 내가 뒤에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그렇죠. 딱 나올 때는 작아져요. 그렇죠. 수비니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격이면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한산도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좁은 데서 딱 퍼져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종종 갑니다. 한려해상호 탁 가면은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 사들 엄청나게 주차해놓고 거기서 사진 찍습니다. 정말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또 한려해상. 하나 장점이 네. 뭐냐면 네. 주변에 섬들이 많거든요. 해류를 아니까 만약에 적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치면 배들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류를 따라 또 흘러가게 되죠. 그렇죠. 이건 기록이 안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물길을 다 아니까 네네네. 두 분 사이를 치면 분명히 옆으로 돌 거다. 그러면 저쪽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흩어지게 해놓고 뒤에 섬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싸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 맞고 휘청거리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원래 전술의 기본이 적을 분산시켜 격파해라. 1번에서 싸울 거냐, 2번에서 싸울 거냐, 3번이냐, 4번이냐 한다면 이순신 장군 생각에서는 딱 요 지점이야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니까. 그러니까 그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5척인가 6척인가 이렇게 미끼 역할을 하거든요. 미끼 역할을 한 배가 이렇게 끌어오고 나서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 하객진을 형성할 때 이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정말 저는 여기서 참 환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끼했던 그 배가 180도 반전을 해요. 그래서 같이 공격에 참가를 해요. 우와. 좁은 견내량 해협에 집결한 일본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낸 이순신 장군의 병력.
전선의 뱃머리를 돌려라. 그대로 일본군을 포위해 격침시킨다. 일단은 우리는 철벽으로 바다를 지켰단 말이죠. 근데 강화 협상이 결렬되니까 또 정유재난이 또 일어났어요. 이때는 또 준비가 더 철저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바다를 제패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못 이긴다. 네. 왜냐? 보급선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올라가는데 시간하고 해상으로 하는 시간을 하려면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바다를 제패해야 되고 이순신을 제거해야 된다. 네. 이런 아주 나름대로 철저한 계략을 세우죠. 별의별 치사한 짓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정보, 거짓 정보 같은 걸 많이 흘려요. 근데 이순신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특기가 조각난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걸 퍼즐을 맞춰봐요. 암호해도. 근데 퍼즐을 맞춰봤을 때 그 정보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일단 보류시켜버린다. 아, 수학도 잘하시네요. 보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정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조정에서는 빨리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출정을 안 하는 걸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요즘 같은 합참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군사직이 고위직으로 가면 다 문관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탁상공론이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이분법이죠. 근데 임진왜란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육군은 왜군이 강하고 수군은 우리가 강하다. 전쟁이라는 건 지형, 장군, 훈련 다 종합돼서 나는 그렇죠. 건데 딱 이분법. 육군은 왜군, 수군은 우리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군이 나가면 이긴다? 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수군이 가서 부산항 함락해. 그럼 끝나잖아.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안 나가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부산 앞바다로 가면요. 거제도 넘어가면 파도가 조류가 굉장히 세져요. 네. 바다도 넓고. 우리나라 배는 이 평저선이기 때문에 파도 치는 데 가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가진 장점은 다 깨져버리고 일본군도 그쪽은 조륜이 수륜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동력 이거 훨씬 우리보다 빠르고 파도 잘 타는 걔들이 수도 많고 이건 압도적으로 밀리죠. 그래서 안 나간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선조도 그러는데 건방져져서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선조의 제일 큰 단점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못 참아요. 내가 시켰는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사람 한 명의 병사라도 죽일 수 없다라는 이게 굉장히 그럼요. 강하기 때문에 안 나간 것 같은데 선조 입장에는 하는 척이라도 좀 안 해주니 이러면서 이제 삐지기 시작한 거예요. 임진왜란 해상전의 치명적 오점, 7천량 해전의 패배. 그러니까 결국 이순신 장군께서 안 계시니까 이 7천량 해전에서 결국 지잖아요. 칠천량 해전을 얘기하려면 참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당시 최정예 부대를 단 한 번에 말아먹어요. 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정말 피땀 흘려 키워놨던 장비와 군 병력들 169척의 최정예된 이 해군 전력을 단 한 번에 말아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안 나갔다면 달라졌을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정유재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다 네. 알고 있었어요. 강화회담이 격렬되고 일본이 재침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논리대로 하면 더더욱이 우리 유리한 데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군이 꼭 호남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라도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해안으로 해서 러시아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동해안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이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태백산맥을 예, 넘어서 산맥을 어떻게 군량을 넘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전라도 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한양으로 와야지. 한양이 서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우회하면 되지 않냐면 네네네. 군량실은 배로 그렇게 크게 우회 못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 해안을 보면서 따라서 그럼요. 움직이는군요. 예. 그럼 기다리라니까. 1597년 초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된 이순신 장군은 한양으로 압송돼 하옥된다. 일본군이 2차 침략을 개시하자 원균 장군은 169척의 함대를 모두 이끌고 부산을 향해 출격한다. 그러나 적의 교묘한 교란 기습 작전에 휘말리며 이틀간의 7천량 해전에서 패배한다. 이후 조선에게 남은 건 수군 병사 120여 명과 단 12척의 배뿐이었다. 영웅이 탄생한다. 영웅을 넘어서 성웅이 탄생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조선은 끝났어라고 하는데 다 글을 쓰시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전군 출격하라. 그럴듯하네요. 이 역사가 딱 씌워지면서 명랑대첩이 있지 않습니까? 단 12척의 배로 맞선 기적의 승리, 명량대첩. 실천량에서 패전하는 게 이게 컸던 게 임진왜란 최대 패전이에요. 최고의 참사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해군이 몰살하니까 진군에서 남원까지 다 함락돼요. 아이고야. 남원성 점령이 또 임진왜란 최대 학살극이었어요. 아이고. 지금도 그 무덤 있고 하는데 네.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조가 그럼 누구 대체할 사람 뭐냐 그랬더니 권율이 이미 이순신 불러다 놓고 이미 없다 해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난 정말 저는 진짜 어떤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안다. 아,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근데 이제 아. 그분이니까 나라를 생각을 한 그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철저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제일 존경스러운 것이 군인은 이길 수 없으나 물러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명랑해전이 그런 거죠. 지금 12척밖에 안 남았지만 네. 싸워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건 여기뿐이다. 그러면 죽더라도 방어를 그렇죠. 해야지. 비록 전선은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필사적상의 신념으로 병사를 독려하며 최선봉에 나선다. 명량대첩은 불가능에서 일군 기적의 승리였고 정유자란의 판도마저 바꾸게 된다. 12척이 좁은 해역이니까 지키는데 이게 고려시대부터 유명한 그 해전 적적지예요. 적재 장소. 예, 왜냐면 너무 물살이 빨라가지고 여기 물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타면 요번에 그 영화에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타면 그냥 절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물길을 아는 사람은 좀 조절을 한다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에 좁으니까 일본군이 큰 배를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정유재란 때 일본군의 주요 무기가 큰 배 만들어서 판옥선하고 1대1 싸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앞쪽으로 쫙 작은 배들이 있는데 뒤에는 큰 배들이 있어요. 그 영화가 고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역사의 교훈으로 일본군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얘들이 또 하나 중요한 실수를 해요. 어떤 거요? 자기들도 너무 오래 참았잖아요. 6년, 7년 동안 이게 뭐예요? 그쵸. 금방 일 같은 전쟁을. 다 이겨서 이제 요거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강 이렇게 된 거, 요것만 이기면 돼요. 밀어붙여. 1000명이 죽든 10,000명이 죽든 밀어붙여. 밀어붙여 해결하자. 그래서 그냥 밀어붙여 하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전술은 그랬던 거예요. 쟤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지나가고 이 좋은 게 서지를 못하니까 포인트만 잘 잡으면 왔다가 옆으로 지나가요. 우리는 위치를 지키면서 쏴주고 쟤들은 그냥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죠. 한 계속 달려오다가 그걸 보고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일본군이 여기서 계속 승부를 밀어서. 내자 해서 계속 밀어 넣어준 근데 거죠. 사실상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니까 그 사실을 알아서 그렇지 그때 당시라면은 뭐 지금도 사실 수가 우세하면은 당연히 이기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희생이 많이 난 전투들이 대개 이런 경우예요. 아하. 요것만 해결하면 된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해결해라 그러면 갑자기 그냥 생각 없이 덤벼요. 일본 수군도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고. 왜냐하면 워낙 압도적인 병력이었어요. 그럼요. 아니 출격한 배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배가 330척. 근데 앞에 지키고 있는 배는 12척인데. 1597년 음력 9월 고작 12척의 배로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적함들과 맞선 전투. 결코 물러설 수 없기에 최선봉에 나선 이순신 장군은 지형과 물때를 활용한 완벽한 전술을 펼친다. 땅과 바다에서 동시에 진격하려던 일본군의 계획 또한 무산된다. 이순신 장군의 위용을 다시 한번 일본군에 각인시켰던 명량해전. 정유재란의 판도를 뒤흔든 결정적인 해전이었다. 자, 근데 임진왜란에서 일본군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전염병이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면서요. 1차 대전 때도 전사자보다 병으로 죽은 사람이 뭐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전사보다는 우리가 23전 23승 하면서 전사한
병력이 200명이 안 된다는데 네. 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인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30%가 병에 걸리고 그 중에 30%가 죽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게 돌잖아요. 네. 전염병이 계속 도는데 이게 군인만 도는 게 아니라 민간에까지도 다 돌아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세져요. 전에 같으면 이 정도 증세면 사흘이면 일어났는데 석 달을 앓는다. 이렇게 되고 수군은 특히 전염병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좁은 배에서 그렇죠. 이렇게 사니까 아무래도 이거 그리고 또 감염돼. 휴식을 잘 취해주는 게 중요한데 수군들이 또 밖에 나가면은 계속해서 막 배는 흔들리고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 당시 분량이 없어서 수군들도 거의 빈민 수준으로밖에 못 먹어요. 아이고. 병사들이 잘 먹어야 병을 이겨내는데 먹을 건 없어갖고 섬에서 그냥 빈민처럼 살고 있으니 전염병까지 창궐했던 임진왜란은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자 일본은 이제 철수를 서두르는데요. 들어오는 건 너희 맘대로 했겠지만 나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자 가장 격렬했던 전투 노량해전. 딱 이순신 장군이 절대 못 나가게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진퇴양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량해전을 이제 마지막 해전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미 전투 의지가 없는 빠져나가는 병력을 공격한 게 뭐가 자랑이냐. 어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노량해전의 의미는 달라요. 왜냐하면 전범이 죽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일본한테 과연 뭐 전쟁 배상을 요구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전혀 징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게서는 안 된다. 왜? 또 올 거니까. 아니, 나는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뭐 전투 의지가 없는 군인? 그러면 우리나라의 남원에 와서 그 대학살을 하고 민초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학살하고 여자 끌고 가고 돈 빼앗고 지들은 잘했어? 노량해전이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포인트가 너무 맞춰져 가지고 전쟁사적 의미가 많이 쇠퇴했는데 그 사실은 조선이 그 뒤로도 거의 정말 100년 이상 일본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선조는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가 얘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정식 강화를 맺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갈게 보내줘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순신 장군 밑에 있는 병사들도 일본군이 간대잖아. 자기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량해전이 임진왜란에 있었던 해전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간대는데 내가 굳이 싸워서 죽어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이순신 장군의 부하 장수 중에서 절반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합니다. 가장 격렬했던 전투.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다른 전투는 무조건 큰 대승을 거두시는데 여기에서만큼은 많은 피해를 입은 게그 우리는 맞고 무조건 돌파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분명한 거예요. 적이 여기서 치명타를 입지 않으면 또 쳐들어온다. 그 군인의 사명은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전쟁을 막고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군인 정신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정말 사투가 벌어지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동안 강조가 덜 돼 있어요. 정말 영화를 만든다면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집에 살아 돌아갈 수 있는데 가서 전사자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는 거예요. 후세를 위한 거죠. 그렇죠.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노량해전은 가장 격렬한 사투였다. 노량해협을 막아선 조명 연합함대를 돌파하기 위한 일본군도 적을 살려보낼 수 없던 우리도 총공세를 퍼부었다. 도망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필사적 사투. 그 핏빛 바다 위에서 끝내 별이 졌다. 싸움이 급하니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 속에 그렇게 임진왜란은 막을 내린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그리고 명나라 그리고 또 일본 이 삼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게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네. 국사 시간에 배우는 조선 후기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전부 임진왜란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신분제재, 상업발달, 뭐 기타 등등등등. 이게 다 임진왜란하고 벌어지고. 중국에서는 바로 이걸 기회로 만주족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설립돼서 결국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정권 아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파가 몰락하면서 그렇죠. 도쿠가와 마토가 쓰죠. 네.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개방 정권에서 쇄국으로 가게 돼요. 그게 근대 일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을 형성하게 되죠. 불멸의 그 이름,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큐멘터리 전쟁사 임진왜란 해상전 속 인물탐구 주인공 뭐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당연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은 사실 난중일기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 과연 어떤 의미를 조금 지녔는지.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전투 기록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 이순신에 대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참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난중일기와 동의보감, 허준, 동의보감. 이순신 장군님을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전 일단 네. 철저한 군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인. 왜냐하면 이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분이 이제 국경지방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여진족이나 뭐 이런 그 오랑캐들한테 많은 이제 주민들이 납치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군인의 의미가 뭐냐면 가서 구출해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그 국경지방에 있는 군인들이 안 가요, 잘. 내 목숨 아까워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면 갔다가 병력을 많이 잃어버리면 징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가서 구출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징계도 받아. 그 첫 번째 백의종군이 아마 그때 그런 비슷한 걸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철저한 군인이에요. 왜? 내가 군인이니까 가서 백성들을 구출해 와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임진왜란의 그 해전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항상 최선두에서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 여러 가지 난중일기나 이런 데 있는 기록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해전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황에서 지휘관이 맨 선두에 서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전투에 패배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그럼요. 리더십의 조건이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어떡하지 하다가 장군님 장군님 나 진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의종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아무런 직책도 없이 정말로 그냥 평민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온 백의종군인데 근데 그 백의종군이 네. 영화에는 뭐 흰옷 입고 막 쇠사슬 네. 차고 막 사병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병들은 존경했습니다. 근데 원래 백의종군 장군님 이러면서 백의종군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었는데 백의종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1등병 취급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면 절대 그것도 군법에 걸려요. 어디까지나 사장에서 퇴역하셨는데 회사에 와서 고문 역할 해라. 이게 명예퇴직 같은 예, 느낌이네요. 백의종군은 고문역이지. 이렇게 너 저기 1등병으로 가 뭐 이거 아니에요. 역사에 엇갈린 시선을 짚어본다. 이순신 장군 대 원균 장군의 불편한 관계. 원균 장군을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로 꼽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사실 이순신 장군이 누구를 딱히 미워하거나 좀 이렇게 잘하면 좀 그래라고 안 하시는데 원균 장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글들을 쓰셨다면서요? 모든 사람이 이건 정말 공통하는 거는 굉장히 거칠다. 이제 두 번째 해석은 거칠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용감하고 앞장서 싸우고 뭐 좀 장비 스타일이다. 맹장 스타일이시군요. 예, 그런 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순신 장군의 평가인데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경상 우수형 배를 한번 탔어요. 그랬더니 막 비가 새더라. 물 들어오고 앉을 데가 없더라. 배가 다 젖어서 그 다음 말이 걸작이죠. 우리 좌수형에는 이런 배 한 척도 없다. 그게 뭡니까? 평소 일 제대로 못한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극단적으로 갈려요.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좀 거칠다는 건 맞고. 성품만 들어봐도 이순신 장군과는 정말 뭐랄까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는 인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했던 그게 건가요? 이제 공 보고하다가 뭔가 틀어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설도 있고 원래 처음 전라 자수사로 임명된 사람이 원균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얘는 거칠고 지난번에 평가도 최하위야. 그래서 바로 이순신 장군으로 교체가 돼요. 약간은 그런 거부터 꼬였는지. 그러다가 한번 풀자고 술 한잔 하셨는데 왕민 장군이 또 이게 올라오셔가지고 근데 두 분이 같이 취한 적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술을 같이 취해서 아무 얘기도 못했다. 근데 이제 한 분만 취했을 때는 야가 또 술 취해갖고 행설설하는 거야. 미치겠다. 뭐 이렇게 돼가요. 근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다 급하게 승진을 계속 승진을 하니까 하신 분들을. 선조가 희한한 게 원균하고 이순신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이게 차근차근 승진했으면 왕도 만나고 중간에는 평가가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과장에서 이사로 승진한 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중간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선조나 대신들도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임진왜란 때 가장 평이 좋았던 재상이 이덕형이에요. 정말 당파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통찰력 있고 합리적인 사람은 유명한데 이덕형이 이순신장을 전사한 다음에 이제 남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선조한테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원균 말을 듣고 이순신이 좀 재주는 있는데 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려와서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근데 이덕형이라는 양반이 정말 판단이 대단한 게 내가 와서 사람들 말을 들었더니 내가 듣던 게 아니다가 아니에요. 병사들이나 백성들이 장례할 때 슬퍼 울고 하는 걸 봤는데 이건 내가 들었던 그런 사람이면 절대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한 정확한 보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덕형도 서울에 있을 때는 자기 이순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리더십을 보였던 소년 이순신. 28살에 치른 무과 시험에선 비록 불의의 사고로 낙방하지만 그의 대조 같은 원칙과 성품을 엿볼 수 있다.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해 오랑캐 토벌에 공을 세웠고 1591년 전라 좌수사가 된 후로는 수군을 강군으로 키워낸다.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이순신 장군의 충정은 주위의 시기와 무고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한 명장이자 시대의 리더, 성우로 존경받는 위인, 그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통신사가 갔다 와서도 서로 말이 달랐거든요.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게 국가의 이기란 건 어떤 그 당파나 이런 거를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랬다는 건 전 대단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과 그 다음에 국익을 위한 눈,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선조의 마지막 멘트가 역시 가장 교훈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좋아하고 전쟁의 어떤 교훈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또 비판이 두렵고 뭐가 두려워서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전쟁 기간 중에 있어 보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탁상공론만 좋아하고 드러내는 이야기만 좋아하더라. 실제 상황을 보지 않고 그리고 자꾸 자기의 사적인 이익에 계열돼서 전쟁 중에도 자기 이익만 완전시키려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에도 이게 뭐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도 그렇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에도 늘 가지고 경계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쟁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 오늘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다음 이야기. 민간 군사 기업이었던 영국 동인도 회사와 청나라의 전쟁. 아편 중독으로 위기를 맞은 대륙의 나라 청. 대륙을 삼키려는 서구 열강들의 활약 앞에 청나라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만다. 이 전쟁이 바로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아편 전쟁이다. 지금도 뭐 세계 인구 1위이기도 하고 우리는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굳이 무역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 100년 동안 그 영국의 차수요 같은 경우에 25,000%가 뛰어요. 식민지가 약탈의 대상에서 시장의 대상으로 아하 이거 팔면 돈 되겠다. 중독자를 만들어낸 아편을 찾게 된 거죠. 비겁합니다. 가면 갈수록 열강들이 마약 카르텔 받아요.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충격받아요. 얘들이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아하. 거북선에 있는 그 철갑선, 그 철갑 아닙니까? 최근에는 철값은 아니다로 거의 얘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조선이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 철 조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해요. 이게 거북선에 이게 철갑을 씌웠으면 난중일기에 분명히 그런 뭐 철 조달하느라 난리 났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철갑을 씌우면 무거워서 노젓는 배가 별로 안 나가겠네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거의 철갑이 아니라고 연구자들은 봐요.